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에 나란히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음 달에 나오게 될 각 선고 결과들에 따라서 여야 정치 지형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분수령을 향해 정치권의 시계바늘도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세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레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을 잡은 헌법재판소.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최대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내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모든 변론이 끝납니다.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고 절차뿐인데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선례를 보면 최종 변론일에서 약 2주 뒤인 3월 중순쯤 선고가 유력합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 하루 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합니다. 결심 공판 한 달 안에 선고가 나는 걸 감안하면 3월 말쯤 항소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가 1, 2주 간격을 두고 잇따라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조기 대선 여부와 직결되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과는 대선 주자로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지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한번 경랑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만났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최종 변론 전략을 논의하고 메시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어서 장호림 기자입니다. 모레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에 시간 제약 없는 최후 진술 기회를 갖게 된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안팎의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과 만나 최후 변론 전략과 내용 등을 점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주말 내내 대리인단과 만난 겁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대리인단 접견은 점심시간을 지나 저녁 식사 전까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 하루 전날인 내일도 대통령을 찾아가 최후 진술 내용 등을 막판까지 다듬을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이 직무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또 그러한 생각을 또 알릴 수 있는 대통령 최후 진술에는 탄핵 기각 시 국정 운영 방안이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유감 표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막판 변수가 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과 불법 수사 논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결심 가능성을 언급했던 대통령 측이 모레 최종 변론일에 헌재를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정조준하면서 절차적 흠결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공수처 폐지와 더불어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사기 수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누가 못된 꾀를 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자는 신박한 생각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제안했나라고 따졌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영장기각 은폐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역시 불법이라며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나서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당 내부에선 오 처장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불공정,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조기 대선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보도에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가 헌재 신뢰 하락의 이유라고 지목하며 사법개혁을 공언했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옹호했습니다.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에 대해서 그 결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100% 인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3월 중순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리더십을 띄우며 조기 대선 예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의 1위 지지율은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축적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전국 청년위원회, 전국 대학생위원회,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을 잇따라 열며 조기 대선을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17개 시 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준 기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마지막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음 달 선고가 예상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이죠. 오는 3월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모레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고요. 하루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울 고법에서 선거법 항소심 최후 진술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요. 다음 달 한두 주 시차를 두고 재판 결과가 잇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만약입니다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당장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다음 달 초중순경에 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바로 5월 대선에 막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당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휴일인데도 간담회를 열고요. 탄핵 심판 이대로 선고하면 안 된다고 헌재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이 최소 한두 주는 먼저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선고 일정 늦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나라가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말고 지금 선고하면 안 된다는 이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 탄핵 심판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준 걸 두고는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한다고 했고요. 과거 또 노무현 정부 때 헌재가 수도 이전 불가 결정을 내렸을 때 민주당이 반발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헌재는 성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 전략도 좀 살펴보죠. 이 대표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대법원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이 선거법 재판 선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발언이 바로 최근 이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말고는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란 건데요. 이 설령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중에 나온다고 해도요. 대법원의 최종 선고 전에 5월 대선에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도 멈추고 또 대통령직 수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 선고 못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법조계에서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 대표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기존에 받아온 재판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다수설,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법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요. 오는 수요일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반전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나요? 네, 이 26일 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마지막 증인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증인 생방송 진행 경험이 많은 진행자인데요. 1심에서 거짓말로 지목된 이 대표 발언이 뉴스나 국정감사 같은 이 생방송 상황에서 주로 나왔다면서 즉흥적 답변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대부분 미리 준비됐던 발언이라는 입장이어서요.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재판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중도 보수론을 띄우면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포섭 전략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중도 보수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책임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은 배고프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정체성 공방이 불거졌지만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할 거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중도 보수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도적 국민 정당인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을 강조해서 극우화한 국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용할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극우화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보수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더 넓게 국민들을 아우르는 국민정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도 지지자를 향해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느냐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중도층 공략과 민주당 지지층 결집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중도 보수론을 재점화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국민의힘은 인생이 사기인 입보수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몸은 좌파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절하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다.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행위는 포용이 아니고 배척하고 또 통합이 아니라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생 자체가 범죄인 이재명 대표의 질의에 답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 아니라며 자신들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1년 365일 중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365일 지속적인 우리가 호소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책과 또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범여권 대권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우클릭과 중도 보수를 흔들어대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민의힘 표면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앞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통합을 앞세운 안 의원은 시대 교체,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완수해야 합니다. 안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의원은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 현재 나와 있는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예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조만간 저서를 출간한 뒤 정계에 복귀할 거란 전망이 나오자 당장 친윤계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시점이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초 중순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면 친한계는 한 전 대표의 책이 나오기 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복귀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과거 함께 찍힌 사진이나 만났던 식당 이름을 공개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오 시장과 홍 시장 측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최근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한 조찬 행사라며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축사 중 바로 옆 사회자가 명태균 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발뺌할 거냐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반문합니다. 홍 시장이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할 게 아닌가라며 명 씨와 만남을 계속 부인해오자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한 겁니다. 홍 시장 측은 사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SNS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또한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와 면회했다며 대화를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화기에 송셰프 장어집 다 나온다라고 적었는데 이 식당들은 명 씨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곳들입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명 씨가 옥중에서 식당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했다며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오 시장과는 무관하고 선거에 회방만 놨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제2의 김대엽,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가 되지 않도록 엄정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최승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재명 대표가 연일 중도 보수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유랄 게 있을까요? 네, 집토끼 잡았으니 산토끼 잡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를 떠올려 볼까요? 이 대표 왼쪽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있었죠. 당시 심 후보의 득표율은 2.37%였는데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 차이 불과 0.73%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심상정만 아니었어도 대선 이길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었죠. 이번엔 이 대표 왼쪽에 심상정도 없고 게다가 야권 대선 후보 중 한 명이던 조국 전 대표도 대선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우클릭하기가 쉬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보수가 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중도 보수가 비었다고 판단하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불만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도 있던데요. 네, 특히 비명계에서요. 이 대표가 왜 마음대로 당 정체성을 바꾸냐 반발했죠. 총선 이후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에게 발맞추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한 민주당 핵심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니 오른쪽에 비어있다. 그 몫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지금의 민주당은 진보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네, 결국은 세금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종부세까지 건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지도부 한 의원은 종부세를 꼽았습니다. 한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책 분야를 맡고 있는 핵심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패에 대해선 누구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도 세금인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상속세 18억 원까지 공제해주겠다고 공언했죠. 누굴 겨냥한 걸까요? 바로 마용성, 한강벨트 표심을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총선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마포갑과 용산, 국민의힘이 참패 와중에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뼈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18억 원 공제하면 서울 아파트를 물려받는 중산층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서울 승리 없이는 대선 승리도 없다고 보고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이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행보에 대해서 여당은 연일 견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오늘은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섰는데요.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중도에 소구력이 있어 대선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만 여야 모두 유 전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중도층 어떻게 가져가겠다, 어떻게 공략하겠다, 전략이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위장 전입이다,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둔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내세우는 선거 전략일 뿐이라고요. 지금은 말뿐이니 중도층의 파급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봤자 2, 3일 정도 갈 것이라고 당내 지도부는 깎아내리더라고요. 여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인데 민주당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어렵다는 분위기인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중도층, 무당층 향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변북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사고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도로에 전복된 화물차 주위로 소방대원들의 사고 수습이 한창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2분쯤 서울 강변북로에서 택시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다가 앞을 제대로 못 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화재로 주민 2명이 화상을 입고 1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전기합선으로 난 불로 의심하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세대 주택 벽지와 바닥이 새까맣게 불탔습니다. 오늘 새벽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로 이 집에 사는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까만 연기가 올라오고 빨간색 불빛이 막 보인다. 그랬는데 남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화장실에선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가까이 있던 전자제품 쪽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퍼지는 건 아닌지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새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홍콩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동일한 경로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an not only bind to bats and humans but also various mammals. And this means the virus could infect multiple species, increasing the risk of transmission to human beings.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박쥐 바이러스 권위자인 시정리 박사가 주도한 연구에서 이 바이러스를 포착한 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서 검출된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인간 집단에서 출현할 위험이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퍼져나간 경우가 팬데믹을 일으켰죠. 인지가 되고 그 바이러스의 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팬데믹이 일어난 사례는 상당히 드뭅니다.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을 통해 퍼질 수 있는지, 또 전파가 가능하다고 해도 전파력과 치명률을 따져봐야 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하루 1시간 더 볼 때마다 이것이 발병할 위험이 21%씩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찬바람까지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도 마찬가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주로 인터넷 기사 보거나 아니면 SNS 통해서 친구들이랑 소통하거나 뭐 노래 듣거나 그런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화면 기기를 하루 1시간 더 볼 때마다 근시 발병 위험이 21%씩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구간에서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눈이 가까운 사물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먼 거리는 잘 보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속적으로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막에 흐릿한 상이 계속 맺히게 되면서 8살에서 13살 어린이가 그 위험이 가장 높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일 같은 게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1시간 미만으로 못 쓸 것 같아요.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눈 휴식 시간을 꼭 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20, 20, 20 규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거다라고. 야외 활동을 늘리는 것도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에 더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세 속에 강남 3구만 나홀로 상승세입니다. 지난 12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후 강남 3구 평균 거래 가격은 8일 만에 8%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2.6% 떨어졌습니다. 강남 3구만 역주행하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30억 원 자금으로 강남 한 채, 비강남 두 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비교해봤습니다. 5년 전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 두 채를 산 뒤 올해 팔았다면 양도세를 빼고 7억 원 정도 수익이 남습니다. 같은 시기 반포에 있는 이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면 17억 원을 손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10억 원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마포 두 채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연 1,180만 원 정도지만 반포의 한 채는 1,090만 원 정도로 보유세 부담도 더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1주택에 대한 세금이 더 유리해졌고 고가의 주택들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최근 2년간 서울의 30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10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 강남 3구와 성수동, 여의도 등입니다. 수익률과 세금 부담 등을 따져 비싸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남 3구 들썩임이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한동안 나홀로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어떤 건물의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이 지었다. 그러니까 건물 층수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풍납동의 한 아파트,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풍납토성 조망을 가리지 말라는 문화유산 규제에 따라 비스듬한 형태로 지어진 겁니다. 이처럼 풍납토성 일대 건물들은 대부분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남아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남은 용적을 사고 팔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용적 이양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나 공항 주변 지역 등에서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법상 상한 용적률까지만 구입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등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입니다. 용적 이양제는 일부 해외 대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미국 뉴욕의 원 벤터빌트는 주변 빌딩에 용적률을 매입해 93층으로 지었고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이치 빌딩도 문화재인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 38층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인 만큼 풍납토성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이 문화유산 주변에 있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지역 등을 위주로 양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중국 TV가 TV 종주국인 우리의 거실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TV 출하량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대형 가전 매장의 TV 코너입니다. 삼성과 LG 프리미엄 제품 사이로 낯선 브랜드가 보입니다. 중국 제품으로 중저가 TV를 넘어 이제 큰 화면의 고가 TV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TV의 최대 무기는 가격입니다. 중국 브랜드에서 만든 LED TV입니다. 현재 240만 원에 판매 중인데요. 비슷한 크기의 한국 브랜드 제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소비자들도 AS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제 품질은 국산과 큰 차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브랜드를 고르는 이유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크고 고장이 나면 수리나 이런 것도 문제고. 화질 같은 거나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별 차이는 많이 못 느꼈어요. 그만큼 많이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와 달리 TV 같은 가전은 중국산 거부감이 덜한 것도 한몫합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중국 업체는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 크게 광고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TV 출하량은 중국 업체가 31.3%로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매출 점유율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4년 동안 하락세인 반면 중국 업체들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파나소닉은 자국 시장에서도 중국 제품에 밀려 아예 TV 시장 철수를 준비 중입니다. 중국 TV 공습에 삼성, LG가 버티는 우리 거실과 안방도 위태롭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현재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의식은 있지만 병세 호전이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렴 증세로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어제 교황의 상태가 위중하다면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은 교황청이 교황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표현한 건 교황 입원 9일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청은 여전히 의식은 있고 의자에 앉아있기도 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염려했습니다. Ma la domanda è: il Papa è fuori pericolo? No, il Papa non è fuori pericolo. Poi una comparsa di una polmonite bilaterale in un signore che lo vediamo, cammina poco, sta in carrozzina.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가 상태가 악화돼 현지 시각 14일 이탈리아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4일 뒤 병원 측은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은 21살 때 늑막염으로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 adesso mi permetto di chiedere al sacerdote, al lettore che continua a leggere perché io con la mia bronchiti non posso ancora. 1936년생인 교황은 올해 88, 고령이다 보니 치료가 길어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강 문제로 사임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교황청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기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대형 탑에 교황의 얼굴을 띄워 쾌유를 비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정부가 4년 동안 하던 걸 자신은 4주 만에 해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성공적이라면서 앞으로 더 가혹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정치행동회의 행사연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환호를 받은 트럼프는 시작부터 자화자찬을 쏟아냅니다. 다른 정부가 4년에 하던 것을 4주 만에 했다는 겁니다. We've begu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며 앞으로 더 가혹하게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couldn't stand it. Watching these people come in from jails and mental institutions and the worst criminals in the street. Now we don't have that problem anymore. 앞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하루 최대 1,2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바 있는데 최근 체포 속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이민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을 한 달 만에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또 곧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등을 통해 미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약 1시간 10분 연설 내내 성과 과시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피습당했을 때 외쳤던 구호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를 외치는가 하면 노래에 맞춰 춤까지 추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보수파 정책이나 가치 강화를 논의하는 CPAC 행사가 트럼프 부흥의 일명 마가 행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니만큼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조사 측은 트럼프의 특별한 주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1990년 도입해 35년째 운용 중인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최신형 에어포스1을 납품하기로 2018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며 납기가 2028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트럼프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No, I'm not happy with Boeing. It takes them a long time to do, Air Force One. There's no excuse for it. 트럼프는 특히 최첨단 성능과 별개로 흰색과 하늘색으로 구성된 현재 도장에서 미국 국기색인 흰색, 빨간색, 남색을 칠한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전용기를 본뜬 케이크를 공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진은 전용기 및 부분색이 어두워지면 열을 더 흡수하기 쉬워 비행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보잉은 우선 보안이 검증된 숙련공 모집이 어렵다는 대외적 이유를 들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용기 제작 근로자는 일명 양키 화이트라고 불리는 비밀 취급 보안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제작 규제 완화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일본은 끝없이 내리는 폭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오모리 지역엔 성인 키 3배에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눈이 버스 창문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안전거울은 눈에 파묻혀 머리 부분만 겨우 내밀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 아예 눈벽이 생긴 겁니다. SNS엔 눈의 벽 위에 올라가서 도로 표지판과 나란히 서서 찍은 인증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일본 북쪽 아오모리현 스가유 지역엔 성인 키 3배에 가까운 5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니가타와 야마가타 등 북서쪽 지역에도 적설량이 3m를 넘겼습니다. 하도 많이 내려 제설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私が今76だけどかなり多いみたいね。対応ができないわけだ。降る量が多くてね。 평소 겨울철 눈이 자주 내리는 산간 지역은 물론이고 평지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래 언덕으로 유명한 일본 서쪽 도토리시의 강설량은 42cm로 평소보다 10배나 많습니다. 2月上旬からの大雪によりまして、日本海側では広い範囲で平年を大きく上回る積雪となっております。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는 눈 사태 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길었던 추위의 끝이 보입니다. 이처럼 한파특보도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겨울에서 봄으로 날씨가 바뀌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서풍이 불어오며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서 모레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최고 11도 안팎으로 이맘때보다 포근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영하 6도, 체감은 영하 10도, 울산 영하 5도, 체감은 영하 12도 등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전주 6도로 오늘보다 4도 높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전까지 1에서 5c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엔 맑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해안은 강풍특보도 발표됐습니다. 화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초격차를 자랑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이 불과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이 신흥국의 부상으로 경쟁국들은 똘똘 뭉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정치권 갈등이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늪에 빠진 초격차.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